안녕하세요. 예, 학립논술에서 소리논술 수업을 하고 있는 박경식이라고 합니다. 어, 날씨가 갑자기 많이 이제 풀어졌죠. 그래서 옛날에는 조금 많이 늦게 폈던 벚꽃들이 지금 벌써 다 폈더라고요. 당연 좀 보니까. 날씨가 이렇게 쫙 풀어지고 이러면 학생들도 쫙 풀어집니다. 지금부터가 사실 아주 중요한 시기이긴 합니다. 지금부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풀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이 어떤 정도의 시기냐면은 학생들이 이제 고3이 되잖아요. 자, 이제 3학년이니까 이제 뭐 좀 열심히 좀 해야지. 여태까지 열심히 안 했어도 이제는 3학년이니까 열심히 해야지. 이러면서 막 나름 한번 이렇게 의지를 한번 다져봅니다. 아, 그게 보통 한 2달 정도 가요. 한 2달, 2달 가면 사실 많이 간 거예요. 방학 때 이미 없어지기도 하고. 어, 그랬는데 그게 이제 지금 정도가 되면 그 에너지는 이미 다 사라지고 없습니다. 3학년 때도 똑같아요. 어차피. 늘 하던 거 그대로 하는 겁니다. 그거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고요. 어, 일상적으로 이제 열심히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입시에서 좋은 결과를 내려면. 앞으로도 아직 조금 남았거든요. 거의 뭐 한 6, 7개월 정도가 남았으니까요. 은근히 장길이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그 남은 기간 동안에 우리가 논술이라는 것을, 수리 논술이라는 것을 어떤 식으로 조금 대비하고 준비하고 뭐 할 것인가, 뭐 이런 거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제가 이제 큰 덩어리로는 한 3가지 정도의 덩어리가 이제 이야기가 되어 있고요. 첫 번째는 이제 현 입시 상황에 대한 이야기. 근데 입시 상황에 대한 이야기는 뭐 길게 얘기할 거 별로 없습니다. 사실 거의 다 알고 계시는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아주 짧게만 하고 갈 거고요. 뭐 심플하게 뭐 핵심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재학생들 너무 세고 재학생들 가려면 결국 수시로 가야 된다. 뭐 그 얘기예요. 뭐 그 얘기여서 뭐 뻔히 다 알고 계시는 이야기들이니까 그 얘기 간단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동네 특성 우리 지역에서의 학생들이 이제 내신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어떤 부분에 어떤 전형에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는가 뭐 이런 이야기 조금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논술 수리 논술이라는 것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 것인가 뭐 그거에 대한 말씀을 조금 드리려고 합니다. 어, 자 일단은 처음에 보시면 아이고 잠깐만요. 어, 이제 되네요. 예. 그 인원입니다. 모집 인원. 모집 인원 비율에서 인서울권 14개 대 정도 했을 때 이제 8.3% 정도 뽑는다라고 돼 있는데요. 대충 한 10% 정도. 왜냐하면 지금 14개대를 기준으로 해서 있지만 논술 보는 학교는 밑으로도 더 있습니다. 더 있어서 대략 한 30, 한 5개 정도 돼요. 그렇게 다 합쳐서 놓고 보면 아래쪽으로 갈수록 논술 모집 인원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 간담회의 포인트로 이제 중하위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중하위권으로 내려가면 논술 모집 인원이 더 많아집니다. 그런 측면에서 대충 한 10%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 예, 10% 정도인데 그러면 전체 중에서 10% 정도의 중요도는 일단 가지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데요. 사실은 한 가지 더 생각하셔야 될 것은 자, 대한민국 고등학생이 교과 전형을 준비하지 않은 학생이 있나요? 내신 시험을 안 보는 애들이 있어요? 없죠. 중간고사, 기말고사는 다 보잖아요. 수능을 안 보는 애들이 있나요? 물론 간혹 있죠. 간혹 있지만 어쨌든 대부분 수능 공부하잖아요. 그럼 결국은 정시 준비하는 거죠. 그런데 논술은 준비하는 학생이 많을까요? 준비하지 않는 학생이 더 많을까요? 준비하지 않는 학생이 훨씬 더 많습니다. 실제로 그렇고요. 소위 이제 큰 학원가라고 얘기를 하는 이런 어떤 동네들이 아니면은 실질적으로 제대로 된 논술 준비를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학원과 안에서도 논술만을 가지고 1년을 끌고 갈 수 있는 커리큘럼이 없는 학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냥 중간중간에 저희 논술도 좀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는 수능 문제 막 하고 내신 막 하다가 그냥 논술 문제 하나씩 던져주고 한번 풀어봐 이렇게 던져주면서 저희는 논술도 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거는 사실은 논술만을 가지고 1년을 커리큘럼을 가는 게 아니거든요. 예, 사실은 그런 경우들이 워낙 많고 그래서 제대로 논술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굉장히 소수예요. 사실은. 그렇게 놓고 보면은 준비하는 학생 대비 합격률이라고 놓고 보면은 사실은 이 10%가 적은 비율은 아니에요. 여기는 준비를 할 수 있는 동네니까요. 자, 그 다음에 이건 이제 재생 비율입니다. 재생 비율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특히나 작년 뭐 입시 혼선이 어마어마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재수생들이 엄청 늘었거든요. 그럼 올해는 어떨까요? 물론 올해는 아직 없으니까 예상치지만 과연 올해는 N수생이 작년보다 늘어날까요? 줄어들까요? 당연히 늘어나겠죠. 그거는 이미 상식처럼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작년에 입시 상황이 워낙 복잡했었으니까. 작년에 현역에서 실패했던 학생들 올해 N수 하려고 하겠죠. 게다가 거기에다가 지금 의대니 이런 이슈가 빵 터져가지고 지금 막 난리잖아요. 난리. 그러니까 이 비율은 당연히 더 올라갈 겁니다. 게다가 이 비율이 올라갈 때 재수생들은 상위권 학생부터 중하위권 학생들이 전부 다 골고루 일률적으로 재학생들과 같은 비율로 들어올까요? 아니겠죠. 늘어나는 학생들의 대부분은 당연히 상위권 학생들일 겁니다. 의대를 목표로 할 근처에 있는 학생들. 나는 의대로 갈 수 있었는데 혹은 의대로 몇 명 빠지고 나면 난 서울대 갈 수 있는데 이런 애들에서 많이 늘어날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엄청나게 눌릴 겁니다. 재학생들은. 특히나 지금 중하위권에 있는 학생들이라면 더더욱이나 많이 눌릴 거예요. 그런 것들을 생각한다 그러면은 만만치 않습니다. 그 얘기예요. 그 얘기. 이거는 이제 그 소위 이제 상위권에서 이과 쏠림 이야기예요. 1등급으로 갈수록 이제 미적분 학통 6.5 아유 뭐 거의 없죠. 1등급 안에서 2등급 안에서 이쪽에서 워낙 이과 애들이 많다. 그 얘기죠. 이과 쏠림은 근데 은근히 눈에 잘 안 보이는 것 중에 하나가 이과 쏠림이 있다라는 거는 이미 다 알고 계실 거예요. 당연히 알고 계실 텐데 문제는 이과 쏠림이 점점 더 심해진다는 겁니다. 이과 쏠림이 통합되고 나서 이제 한 3, 4년 정도가 됐는데 통합되면서 이과 쏠림이 막 생기면서 그게 점점 더 심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보다 올해가 더 심할 거라는 거예요. 예,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예. 물론 그 얘기가 어떤 의미를 가진 건지는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까지는 하려면 시간이 너무 없고요. 심플하게 말씀드리면 교과 전형, 학종 조정에서 커트라인이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똑같은 그 학생들이라도 이과 학생들이 아무래도 상위권을 차지하기 때문에 그 친구들이 인원수를 그대로 놓고 보면은 커트라인 등급대가 더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심플하게 문과 애들이 밑을 깔아주니까요. 깔아주는 애들이 더 많아지니까요. 그러니까 같은 학생의 점수가 더 올라간다고요. 인원수를 똑같이 잡았을 때.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종 교과가 조금 더 만만치 않아졌다. 예, 뭐 그런 이야기고요. 이거는 뭐 이과 애들 잘한다는 얘기고요, 그냥. 예. 요거는 한번 봐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3월 모의고사, 3월 학평을 지금 쳤잖아요. 3월 학평을 쳤는데 2학년 때 하고 성적이 변동이 많이 생깁니다. 2학년 12월 달, 1월 때 하고 방학을 지나가면서 기간이 좀 길기 때문에 시간이 좀 많기 때문에 그 사이에 얼마만큼 충실하게 보냈느냐에 따라 3월 등급이 조금 차이가 나요. 그리고 3월 이후로는 얼추 또 비슷하게는 갑니다. 그러니까 자기 실력은 한번 점프가 돼 있으면 거기서부터 쭉 가고 한번 떨어졌으면 거기서부터 쭉 가요. 근데 이후로 이슈는 N수생들이 시험을 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그대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눌려요. 성적이.
그래서 그 효과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 6월 모평을 기준으로 들어오는 학생들이 11월 최종으로 들어오는 학생들의 한 절반 정도 됩니다. 6월 달부터 잡히기 시작하는데 한 절반 정도 들어오고 11월에 최종으로 들어와요. 근데 이것도 사실은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이 최종으로 뒤로 가면 갈수록 더 양질의 학생들이 들어옵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요. 예. 하여튼 대충 이 정도 사이즈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6월부터 11월까지 내가 성적이 그대로 만약에 유지를 했다. 내가 평균 뭐 2.5등급 2, 3, 3 정도였는데 3월, 6월, 9월이 계속 2, 3, 3이에요. 와, 이 학생 굉장히 열심히 한 겁니다. 굉장히 잘한 거예요. 그리고 평균적으로 수능까지 가면은 거의 많게는 3월 기준으로 평균 한 등급까지도 떨어집니다. 물론 그건 조금 심한 경우긴 한데요. 저희가 이제 평균적으로는 보통 0.8에서 0.9등급 정도 떨어지는 걸로 봅니다. 3월 기준으로는요. 물론 6월 기준으로는 그만큼은 안 떨어지겠죠. 지금 3월이잖아요. 그거를 각오하셔야 됩니다. 감안하시고 3월 성적표를 보셔야 돼요. 예.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6월을 기준으로 해서 얼마만큼 오르고 내리고 하는가 이거에 대해서 이제 조금 대체적으로 찾아놓은 건데 상승하는 경우 없지 않아요. 있습니다. 있는데 떨어지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이게 중위권 정도까지 오면은 상위권에서보다는 이 효과가 조금 덜해요. 왜냐하면 N생들 효과는 상위권일수록 훨씬 더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상위권에서 올라가기 진짜 어려워요. 장난 아닙니다. 정말 어려운데 중위권 정도까지 내려오면은 많이 어느 정도는 희석이 좀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정도까지도 올라갈 애들이 나오긴 나옵니다. 그렇지만 마찬가지로 6월 기준이에요. 기준이 6월입니다. 3월이 아니고요. 6월 기준으로 그렇다는 거고요. 3월에서 6월까지 또 빠지는 부분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변화 예시를 한번 보여드리는 건데 요거는 처음에 이 친구가 이제 4월 달 이때 3, 2, 1, 1 이런 정도 찍었는데 최종 순으로 3, 3, 2, 1, 2 이렇게 찍었으면은 그러니까 사실 4월보다도 6월 4, 1, 3, 4, 2를 찍었는데 3, 3, 2, 1, 2면은 사실은 굉장히 잘한 거예요. 9월 성적을 기준으로 놓고 보면 오히려 성적이 올라갔어요. 이 친구는 굉장히 열심히 하던 친구였습니다. 이 정도가 사실상 거의 베스트예요. 이거보다 더 이상을 기대하시긴 좀 쉽지 않습니다. 이 정도 되면은 제가 봤을 때는 100명 중에 한 2명 정도 나올 정도의 베스트예요. 그리고 이제 9월 기준으로 23354 근데 23353 여기 이 친구도 올라갔어요. 약간 이 정도 하나 그러니까 탐구에서 하나 올라갔으니까는 거의 비슷한데 조금 하나 올라간 건데 이 정도면 상당히 잘했다. 열심히 했다. 보통은 9월 기준으로 44335, 54437 이 정도로 그러니까 한 등급 떨어지고 한 등급 떨어지고 두 등급 떨어지고 요 정도가 일반적입니다. 심지어 9월을 기준으로 가는데도요. 예. 그래서 요 정도면 쏘쏘다. 이렇게 되는데 이 친구는 수학은 그래도 1, 2가 계속 나왔었고 다른 것도 그래도 3등급, 4등급, 탐구만 5등급 이렇게 나왔었는데 실수능에서 풀 5등급을 찍었어요. 그러니까 흐름으로 보시면 베스트 굉장히 잘한 거, 그다음에 조금 잘한 거, 그러면 여기가 보통이라고 하면 조금 못한 거가 나와야 되는데 조금 못한 거는 없어요. 조금 못한 거는 그러니까 그런 학생이 없다는 얘기 아니고 이 보여드리는 예시에서는 그런 학생들은 워낙 많고요. 그냥 조금 못한 학생들은 워낙 많고요. 이런 케이스도 있다는 겁니다. 이런 케이스도. 그러니까 이 친구가 이렇게 성적이 나왔을 때는 평소에 1, 2등급 나오던 수학이 5등급을 찍었다는 거는 이거는 실력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실력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가 없고 시험 당일날 그날 국어 치다가 뭔가 멘탈이 깨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없지 않아 있다는 겁니다. 생각보다 심심찮게 나와요. 그래서 수능 자체가 사실은 약간 불안한 시험이기도 하다. 한 번 시험이기 때문에 그런 면이 좀 있다는 겁니다. 눈물 나죠. 굉장히 눈물 나는 케이스입니다. 이 친구 정말 노술 열심히 하고 잘했는데. 여기까지가 이제 입시 얘기였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지역 고3 입시를 보시면 물론 이제 내신 등급하고 수능 모의고사가 약 한 등급 정도가 차이가 나는 것이 반대로 얘기를 하자면 내신 따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동네가. 물론 이제 이 동네에서도 조금 이제 코어에 잘하는 학교들의 경우에 그렇다는 거죠. 뭐 대진여라든가 뭐 요런 식으로 해갖고 예. 그러다 보니까 학생부 교과는 사실상 포기하는 전형이었는데 최근에 이제 오다가 모집 인원이 많아지다 보니까 그래도 조금 뭐 한 장이라도 조금 넣어볼 가능성들은 좀 생겼다. 뭐 이 정도고요. 그다음에 학생부 종합 전형의 경우에는 원래는 비교과로 커버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내신이 좀 떨어지지만 비교과를 활동들을 워낙 많이 하면서 이걸 채워놓을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사실 이런 활동들이 많이 깨져 있고 이제 잘 못했잖아요. 학교들이 그런 걸 모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각 대학들이 이제 그 비중을 그러니까 내신과 비교과 활동에 대한 비중을 내신을 조금 더 많이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좀 불리해졌죠. 거기에다가 모집 인원도 많이 줄었거든요. 원래 거의 한 44%뭐 이 정도 뽑았었는데 지금은 거기서 한 10% 정도가 빠졌기 때문에 예, 조금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이제 가능성이 좀 떨어졌다. 그래서 이제 남은 정시가 이제 당연히 최후의 보루가 있고요. 음, 예, 최후의 보루 이제 정시에 그래서 최근으로 올수록 정시 집중하겠다는 학생들이 좀 많이 늘어나요. 그러니까 정시를 집중하면은 쉽지 않다, 힘들다라는 걸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저는 그냥 정시할래요. 이런 학생들이 사실 많이 늘어났어요. 예전에 비해서. 왜 그러냐면 정시가 좋아서 정시가 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당연히. 내신으로 할 수 있는 게 더 없어지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런 일들이 이제 많이 벌어진다는 거죠. 어쨌든 이유가 뭐가 됐든 정시에 집중을 하겠다라고 하면 그러면 수시 원서는 버릴 수가 없잖아요. 수시 6장 원서를 그냥 다 버리고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정시와 함께 가는 수시의 전형은 논술입니다. 어차피 같은 수학 공부거든요. 그래서 수시에서는 논술이랑 같이 가요. 그리고 학종이나 교과로 쓰겠다. 그러니까 학종을 내가 주력으로 하겠다라는 친구들도 막상 9월달 돼서 원서 쓰면 거기에 논술이 한두 장 정도 낍니다. 보통. 한두 장 끼게 돼요. 대부분.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생각해보면. 자, 예를 들어서, 굳이 예를 안 들어도요. 학종은 이미 등급이 나와 있습니다. 성적이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이 성적을 가지고 내가 어디에 원서를 쓸 수 있을지가 대략적으로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내신이 4.5예요. 내신 4.5인데 나는 그래도 건대 가고 싶은데 원서 쓸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씁니다. 이거는 죽었다 깨도 못 쓰는 거예요. 안 되거든요. 그 원서 한 장을 왜 버립니까? 그렇게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누가 봐도 쓰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럼 쓸 수 있는 데를 찾기 시작하면 학교 숫자가 많지 않아요. 그리고 중하위권으로 내려와서 학교가 많아서 6장을 다 구성했다고 쳐도요. 6장을 다 넣는데 고만고만한 학교들이에요. 입시에서. 하나 정도 질러보고 싶은 생각 안 들까요? 원래부터도 그 학교들이 1학년 때, 2학년 때는 쳐다보지도 않던 학교들인데 지금 쓰고 써야 되는 학교들이. 그러니까 성적대가 한 2.5 정도, 내신 기준으로 한 2.5 정도 되는 학생들이 어머님들이 오셔갖고 그러면 학종으로 어디 쓰실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어머님들이 그래도 서성한 정도는 갔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리기 되게 힘들어요. 그러면 왜냐하면 어머님도 아세요. 그러니까 이걸로 힘들다는 건 알아요. 힘들다는 건 아는데 1학년 때, 2학년 때 얘가 그래도 성적 나오던 것들을 생각하면서 그 밑에 학교들을 아예 생각을 안 해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나마 거기에 이제 힘들다는 건 알지만 계속 미련이 남는 거예요. 그래서 와서 상담을 받으러 왔을 때는 뭔가 혹시나 뾰족한 방법이 있지 않을까라고 오신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그 얘기를 먼저 하신 거죠. 일단. 그래서 제가 사실은 거기는 뭐 성적대가 이러이러해서 사실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또 수긍은 하세요. 원래 힘들다는 건 알고 계시기 때문에. 다만 이제 그 눈높이를 맞추는 게 쉽지는 않은 거죠. 많은 걸 포기해야 되기 때문에. 예.
어쨌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많은 걸 포기한 라인에서 6개를 다 집어넣어 놓고 보면은 원서가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원하는 학교를,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갈 수 있는 학교를 들어갔다면 한두 장 정도는 혹시 모르니까 질러보자라는 식으로 쓴다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쓰려고 했을 때 쓸 수 있는 전형 자체가 논술밖에 없어요. 어차피 이 동네에서 성적 내신 찍혀 있는데 교과 쓸 거예요. 교과 안 되거든요. 교과가 안 되면서 그나마 할 수 있는 게 학종이 그래도 좀 낮으니까 비교과로도 어떻게라도 한번 비벼보려고 이렇게 찾아본 건데 그거마저 안 된다 그러면 할 수 있는 게 논술밖에 없어요. 그래서 논술을 한두 장 끼게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6장 중에 하나 혹은 6장 중에 2개. 그럼 그때 언제예요? 9월이잖아요. 9월 중순에 원서 2장 썼어요. 여기까지 논술 하나도 안 했어요. 그럼 지금이라도 논술하겠다고 옵니다. 9월 중순에 대해서. 합격률은 매우 떨어지죠. 당연히. 네. 그런 친구들의 합격률이 일찍부터 준비했던 학생들보다 합격률이 높다 그러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합격률은 떨어지지만 0은 아니니까 하는 거죠, 그냥. 네. 그래서 어차피 논술은 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하게 될 가능성이 크고 그럴 거라면 어차피 일찍 시작하는 게 좋고 그리고 논술은 어차피 수학이다. 어차피 수학이에요. 그게 문과와의 가장 큰 차이점이죠. 문과의 언어 논술은 교과 과목이랑 차이가 많아요. 국어 잘한다고 언어 논술 잘할까요? 아니에요. 글쓰기 잘하는 문학적 감수성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훨씬 사탐 과목들에 가까워요. 언어 논술은. 뭐 정의 이런 거 따지고요. 뭐 그런 거 하는 거라서. 근데 이과는 수학이잖아요, 그냥. 물론 서술형으로 묻느냐 아니냐의 차이만 있는 거지 고등학교 교과 과정 내에 있는 이야기들이에요. 예. 그러니까 같이 가는 거예요. 정시 준비랑 정시 수능 수학이랑. 예. 그래서 이제 전략의 순서를 짤 때 일단 교과로 합격 가능한가 대부분 노일 겁니다. 원하는 학교는. 그래서 예스라면은 당연히 그냥 중간 기말고사 계속 최대한 집중하면 되고요. 교과로 가는 거니까. 그 다음에 노라면 이제 학종 생각해야죠. 합종으로라도 가능한가? 그러면 학종으로는 그래도 될 것 같다. 그럼 당연히 마찬가지로 중간기말 해야 돼요. 왜냐하면 3학년에 할 수 있는 비교과가 물론 교과도 별로 없긴 해요. 학종 3학년에 들어가는 과목이 별로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만 비교과는 더더욱이나 할 게 뭐 없기 때문에 뭐 지금 뭐 어디 뭐 동아리 가갖고 뭐 논문 쓸 거예요, 뭐 어떡할 거예요, 뭐 그런 거 반영도 안 되지만 예, 뭐 비교과 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어쨌든 그래서 중간기말을 최대한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그건 그나마. 근데 이것도 안 된다. 그럼 뭐 남은 게 논술밖에 없어요. 수능하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보통 시퀀스가 다 가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미 여기까지 가 있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오히려 반대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은 이미 수능에 집중하고 논술이랑 같이 가야 된 게 거의 보이는 학생들한테 굳이 중간고사, 기말고사 열심히 하라고 하실 필요 없습니다. 어디다 쓴다고요? 쓸 데가 없는데. 학생들도 있어서 참 원래 학생들이 들으면 안 되는 얘기인데 학생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 나 이제 내신 안 해도 되는구나 요것만 생각해요. 그런 경우들이 많아서 예. 그게 이제 안 해도 된다가 아니라 그 시간 동안 수능 공부하라는 거죠. 수능 공부해야 된다. 요거는 이제 복잡하죠. 복잡하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냥 심플하게 이거 대략적인 등급대예요. 대략적인 등급대. 여기 왼쪽이 교과 등급이고요. 오른쪽이 학종 등급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중하위권이니까 요 페이지보다는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건대 요 정도부터 건대 동국대 요 정도부터 이제 보이면 요 정도까지가 대충 2점대 초반 등급까지는 비벼볼 수 있다. 물론 학과는 좀 찾아야 되지만. 그리고 학종으로 넘어갔을 때 이제 2점대 중반까지는 그래도 한번 해볼 만은 하다. 원서는 써볼 수 있다. 대신 낮은 학과 골라야 됩니다. 근데 요거보다는 조금 더 내려올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요게 50% 컷이거든요.
그러니까 완전 문 닫고 들어간 케이스는 아니고 50% 중간을 자른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보다는 조금 더 내려가긴 하는데 많이 내려가진 않아요. 0.2등급 정도? 뭐 그 정도 내려가긴 하고요. 그러니까 요거는 왜 보여드리는 거냐면은 대략적인 감을 잡으시라는 거예요. 우리 애가 내신이 요 정도 되면 얘가 그래도 인서울의 중위권에서 경건동 요 정도까지 한번 해볼 만한 성적인지, 아니면 하위권으로 내려가서 광운대나 여기까지 한번 해볼 수 있는 성적인지, 아니면 인서울의 바닥권까지 가서 제가 잡는 인서울 라인은 조금 넓게 잡습니다. 그래서 한성, 서경 요 정도까지를 잡습니다. 한성대, 서경대. 그 정도까지 잡으면 거기를 이제 인서울 커트라인 마지노선 정도로 두고, 그렇게 되면은 대략 한 3.5등급 정도까지 가요. 그러니까 대충 사이즈가 그 정도다. 그래서 우리가 대충 어느 정도에 걸릴 게 있는가, 그거를 감을 잡으시고, 만약에 그 정도 학교가 내가 원하는은 아니지만 어쨌든 여기라도 일단 붙으면 그냥 다닐 거야, 이렇게 생각이 드시면 그냥 중간 기말 계속 열심히 파야죠. 그렇게 하는 거고, 만약에 거기는 도저히 마음에 들지 않는다. 즉 기준은 심플합니다. 자, 다 떨어지고 369대 하나 붙었어. 너 학교 다닐 거야, 취소할 거야? 이렇게 물어보면 학생들 중에 저 거기는 아니고요, 저 더 위로 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원서를 쓰는 의미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합격해도 안 다닐 건데 원서를 뭐하러 씁니까? 그러면 이제 그게 현실에 비해서 눈높이가 더 위에 있는 거예요. 눈높이가 더 위에 있으면 더 위에 있는 전형을 바라보면서 갈 수밖에 없거든요. 물론 보장은 없지만 기회를 가져보겠다라고 가는 거죠. 그래서 그 라인을 잡을 때 요게 이제 그러니까 서울여대 요 정도까지 가면, 그러니까 요게 광운대 정도만 해도 3.03인데 이제 한성대 여기 정도까지 가면 한 3.5등급 정도까지 가거든요. 대충 그 정도 레벨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심플하게 1.5, 2.5, 3.5 이렇게 보시고, 1.5 같으면은 이제 서성한 라인. 그다음에 이제 2.5 같으면은 이제 경건동 한 동국대 정도 라인. 그러니까 인서울의 중위권까지를 보통 동국대 정도까지를 중위권으로 잡습니다. 그럼 이제 그 밑으로 내려가서 이제 인서울 끄트머리까지 가면 한 3.5등급 정도. 대략 그 정도 사이즈에 있겠다. 물론 이제 학종의 경우에는 고등학교 레벨이 반영이 됩니다. 어느 정도는 고교 등급제는 불법이지만 그 성적표의 과목을 놓고 보면 이 학교가 어느 정도 학교인지는 금방 나와요. 아주 심플하게 과목표 표준 편차만 봐도 학교가 좋은 학교인지 안 좋은 학교인지는 금방 나옵니다. 그러니까 학교의 레벨이 어느 정도는 반영이 돼줘요. 그래서 뭐 특목고 막 과고 이렇게 돼버리면은 내신이 한 5등급 6등급 돼도 뭐 할 수 있어요. 근데 뭐 과고는 아니니까요. 그다음에 뭐 선덕이나 이렇게 되면 조금 이제 자사 이렇게 되면 또 조금 잡아주는데, 이쪽에 이제 소위 이제 탑급 몇몇 학교 정도 되면은 이제 성적을 한 0.2등급, 0.3등급 정도는 보정을 할 수 있어요. 조금 올려볼 수 있습니다. 그 밑으로 내려가면 비슷비슷해지고, 이제 조금 더 외곽으로 나가면, 조금 외곽으로 나가면은 비슷하거나 조금 아래쪽으로 보셔야 돼요. 대략적인 감각으로만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대략적으로. 뭐 자세하게 지금 말씀드릴 타이밍이 아니어서. 그래서 이제 요거는 어쨌든 큰 틀에서 내가 어떤 성적 상태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어떤 전형을 조금 더 집중을 할 건가, 이런 걸 이제 판단을 좀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요거는 교과가 좋은 경우에요. 교과가 2점 초중반인데 수능 모의고사가 2, 3, 2, 3, 3 이렇게 나오면, 요거는 만약에 3월 기준으로 2, 3, 2, 3, 3 이렇게 나오면 2.5등급 정도인데, 요거 실수능 기준으로 생각을 하시려면 최소한 여기서 0.5등급 정도는 내려서 보셔야 돼요. 모의고사 기준이니까요. 그러면은 교과는 2점 초중인데 수능으로 예상되는 게 3.0 정도예요. 그러면은 이것도 심플하게 교과로 갈 수 있는 등급대랑 정시에서 수능으로 갈 수 있는 등급대랑 얼추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아까 제가 1.5, 2.5, 3.5 말씀드렸잖아요. 그 학교가 서성안이냐 여기냐 이렇게 되는 게 얼추 비슷해요. 제가 말씀드린 인서울의 그 서경 한성 정도 레벨대가 대충 수능 평균으로도 한 3.5등급 정도, 그러니까 3344 정도, 그 정도 레벨대 얼추 비슷하게 걸쳐요. 그러니까 이걸 자세하게 뜯어보면 너무 복잡하니까 그 정도로 레벨 감을 잡으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친구들은 당연히 중간기말 열심히 해야죠. 교과가 더 좋으니까.
그리고 이제 수시에서 이제 재수생들 없으니까 좋잖아요. 그래서 혹시나 이제 논술이 병행은 가능은 하다. 이거는 이제 본인의 욕심 여부에 따라. 내가 여기를 갈 수 있긴 하지만 난 그래도 더 위로 더 생각했는데. 그러면은 이제 뭐 논술을 할 수는 있다. 요 정도 이야기고요. 수능이 약간 좋은 경우, 그러니까 교과가 3점 초중인데 수능 모의고사 2233, 2233이면은 그래도 3.0까지는 안 갈 것 같고, 그래서 인서울의 하위권이긴 하지만 하위권 중에서는 조금 더 위쪽에 붙어 있는, 예를 들어서 뭐 과기대라든가 혹은 조금 더 안정적으로 광운대라든가 이런 정도가 얼추 예상은 되는 정시에서. 근데 내신으로는 교과로는 조금 쉽지 않은 이런 상황이 되면 당연히 정시 집중하는 게 맞아요. 정시 집중하는 게 맞아서, 그래서 정시하고 논술 여기 이제 좀 더 집중을 해야 되는 거죠. 큰 틀에서 이렇고요. 조금 더 이제 케이스들이 가면 수능이 좀 많이 좋은 경우, 이 정도 되면은 차이가 좀 많이 나죠. 3점 중후랑 1, 1, 2, 3 이런 케이스가 좀 있어요. 없지 않아요. 은근히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부터 내신은 별로 신경 안 쓰고 다 버리고 나는 수능 할 거야, 이런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친구들의 경우에는 당연히 논술을 수능과 병행하면서 이제 가는 거고요. 차이가 더 많이 나니까요. 예. 그다음에 이제 요거는 내신으로 인서울이 안 될 때예요. 4점대 중후반 정도가 되면은 교과든 학종이든 사실은 제가 말씀드린 인서울 라인, 한성서경 여기 라인이 안 됩니다. 실질적으로. 그러면 여기서 이제 수능 모의고사는 그래도 333, 13, 이렇게 2, 333, 2 정도면은 그래도 3.5까지는 어떻게든 한번 2를 맞춰볼 수 있을 것 같다. 이빨 딱 맞춰서 인서울이 가능은 할 것 같다. 이 정도가 되면 이쪽은 인서울 안 됨, 이쪽은 인서울 가능은 해. 그럼 당연히 이쪽에 집중하는 게 맞잖아요. 정시. 그런 케이스고요. 그 다음에 내신 인서울이 안 되는데 이번에 수능 모의도 같이 망가져 있는 경우에요. 가슴 아픈 케이스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런 경우는 방법이 없습니다. 뭐 어떡하겠어요. 이건 저도 방법이 없어요. 이거 원천적으로 사실은 불가능한 겁니다. 불가능한데, 그래서 여기에서는 가능성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인서울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사실은 어떤 경우에도 항상 그 현실적인 벽을 넘어서는 거는 사람의 의지인 것 같아요. 굉장히 큰 어떤 노력과 이런 것들이 소위 기적처럼 다가오는 경우들이 없진 않아요. 없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인서울에 대한 의지가 강하면 나 인서울 꼭 해야 되겠다. 아니면 재수하지 뭐. 심지어 이거를 부모님들이 먼저 시키시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재수를 시켜줄 테니, 성적이 안 돼서 못 가면 재수를 시켜줄 테니 네가 논술만 한번 열심히 한번 파봐라, 이런 경우들도 있어요. 좀 드물긴 하지만 간혹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플랜을 2년 플랜을 짜는 거죠. 고3인데. 예전에 제가 농담이랍시고 재수반 가가지고 이 시기쯤이었는데 수능이 60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고 한마디 쓱 했다가 진짜 죽는 줄 알았어요. 눈빛들이 어찌나 싸늘한지. 재수반에 갖고 삼수하라는 얘기를 하니까 수능이 600이 어우씨 죽는 줄 알았어요. 진짜. 그런 농담 하면 안 되는데. 하여튼 고3임에도 불구하고 2년짜리 플랜을 짤 수 있습니다. 이거 불가능한 거 아니에요. 더더군다나 요즘이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그렇습니다. 요즘 재수해서 삼수해서 대학 가는 거 전혀 흠이 아니잖아요. 오히려 그걸 더 적극적으로 노리는 경우들도 많고요. 그래서 지금 학생의 기본기가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아무리 스킬을 얹어도 발전 상황이 보이지 않을 때는 아예 처음부터 갈아엎고 새로 시작하자고 들어갑니다. 근데 그렇게 갈아엎고 새로 시작했을 때는 이게 4개월, 5개월 만에 완성되진 않아요. 공부를 여태까지 초등학교를 빼더라도 중학교의 기본기 1학년 거 빼더라도 5년이에요. 중2, 중3, 고1, 고2, 고3. 사실은 수학의 전체 과정 중에서 수학을 스타트해야 될 가장 중요한 시기가 언제냐라고 물으면, 그래서 학원가에 도는 얘기는 초등학교 고학년이라고 얘기를 하죠. 초등학교 고학년 때부터는 수학을 잡아야 돼. 심지어 요새는 초등학교 저학년까지 내려옵니다. 저는 그 정도까지 생각하진 않고요.
수학적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로 보면 저는 중2라고 봅니다. 중1도 아니고요. 그때부터는 중2가 왜 중요하냐라고 말씀드려요. 중2부터 증명이라는 게 시작됩니다. 제일 먼저 뭘 배우냐면 근해 공식을 유도하고 증명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 과정까지는 전달되는 지식의 암기 습득만 있어요. 삼각뿔이란 이런 거야. 사각형이란 이런 거야. 나눗셈이라는 건 이런 거야. 이런 것만 배우다가 중2 때부터는 증명이란 것들이, 즉 생각해야 되는 과정들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때부터가 중요하거든요. 그로부터 쳐도 5년이에요. 짧게 잡아도. 근데 그거를 3개월 만에, 4개월 만에, 5개월 만에 완전히 갈아엎어서 실력을 높여줄 수는 없어요. 근데 1년 반의 플랜을 가지고 가면 할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모두가 그렇게 해야 되는 건 당연히 아니고요. 근데 그런 것들은 이제 상담을 해보면서 봐야 돼요. 이 학생이 어느 정도의 가능성이 있는지. 예.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서울의 의지가 매우 강하다. 그러면 해볼 수 있는 게 논술이기 때문에 무조건 6논술 가야 됩니다. 6논술 하자 그러면 어머니들 굉장히 불안해 하시는데 그래도 학종이나 교과를 한두 장 정도는 써야 되지 않나요?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도 학교 공부 좀 해야 되지 않나요? 말씀을 하시는데 그럼 제가 아주 심플하게 물어봅니다. 왜요? 6논술은 워낙 불안하다고 하니까 그래도 하나 정도는 그러면 그거는 안 불안하세요? 학종 하나 끼는 건? 안 불안할 수 있어요. 학종은 확실하니까. 성적이 나와 있고 그걸로 지원할 수 있는 학교가 명확하니까 상대적으로. 물론 100% 정해져 있는 건 아니지만 대신 그 학교가 내가 원하는 학교보다 매우 낮을 겁니다. 그 한 장을 매우 낮은 학교로 써야 될 거예요. 거기에 합격했을 때 보내실 수 있으면 한 장 그렇게 쓰셔야죠. 근데 합격해도 안 보낼 것 같으면 거기를 쓰는 의미가 없어요. 그럼 6논수로 쓰는 게 맞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냉정하게 판단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도 학생인데 내신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조금 나이브하게 접근하시면 안 돼요. 제가 아까 단호하게 내신 버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는 그래도 내신 들어가잖아요 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논술 전형에 내신 있잖아요. 예, 있어요. 제가 내신 없다 그랬나요? 아니요. 내신 있어요. 실질적으로 없습니다. 8대2 돼 있고 9대1 돼 있고 7대3 돼 있는데 그거는 이따가 다시 급간 점수표를 보여드릴 거예요. 마지막 케이스입니다. 다른 성적에 비해서 유독 수학만 좋은 경우. 이런 애들도 은근히 있습니다. 물론 여기는 조금 극적인 어떤 예시를 들기 위해서 제가 1이라고 써놨지만 여기가 1까지는 보통 잘 안 가고요. 다른 과목이 4, 5, 5, 6 이렇게 있는데 수학만 2등급이 나오는 경우. 혹은 심지어 3등급까지도 어쨌든 다른 성적에 비해서 수학 성적이 제일 좋은 경우 등급죠. 그러면 당연히 수학 성적 하나만 보는 게 제일 유리하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논술을 해야죠. 그게 제일 유리하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무조건 논술해야 되는 친구들. 네. 이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논술에 매우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돼 있고요. 자, 중하위권 이제 수리논술 어떻게 돌아가는지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생부 표 이렇게 있는데요. 안 보이시죠? 이 자료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자료에 내신 반영표가 5페이지에 들어가 있어요. 참고. 올해 자료는 아직 학교들이 확정안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올해 자료인데 근데 요 표의 수치들은 해마다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수치가 있던 학교가 논술 100%로 바뀌거나 이런 것들은 종종 나오는데 요 급간 차이들이 뭐 획기적으로 바뀌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별로 없어요. 뭐 이 정도 많은 학교 있으면은 한 개 학교 정도 뭐 이렇게 바뀌는 경우들이 나오지만 대부분 이대로 갑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 작으니까 좀 크게 보시면 건대 같은 경우에 1등급이 20주인데 2, 3, 4, 5, 6, 풀 6등급. 풀 6등급이 19.6이에요. 100점 만점에 풀 1등급이 20인데 풀 6등급이 19.6이에요.
등급간 0.08 차이가 납니다. 이 100점 만점에 0.08이 무슨 점수의 의미가 있어요? 이게 이럴 수밖에 없는 게 논술 전형이라는 게 최초에 탄생부터 원래부터 특목고 애들을 뽑으려고 만든 전형이에요. 논술 전형이 처음 만들었을 때. 특목고 애들을 뽑으려고 만든 전형이다 보니까 그래서 원래부터도 내신이 무력화되어 있는 기준이었어요. 근데 그게 해가 갈수록 점점 더 심해져서 지금 여기까지 와 있어요. 이거는 실질적으로 내신 거의 안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안 보겠다는 얘기예요. 그나마 좀 많이 보는 데가 세종대 정도인데 정말 얘는 많이 봐요. 그래서 무려 0.3점이나 차이가 납니다. 한 등급간이 0.3씩 맞아요. 그래도 1등급하고 6등급 가면은 은근히 차이 좀 나요. 한 3점 정도 차이 납니다. 3점인데 근데 논술 전형에는 원래 풀 1등급이 없습니다. 아니 풀 1등급 맞은 어떤 멍청이가 논술 전형을 써요. 대신 써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2점대 등급 내신, 안쪽 내신을 가지고 있어서 어떤 멍청이가 논술 전형을 쓰냐고요. 논술 전형을 왜 쓰는데요? 내신이 안 되니까 쓰는 건데. 그러니까 원래 1, 2등급은 수치만 있을 뿐이지 이거 없는 성적이에요. 이런 학생은 없습니다. 없고요. 보통 시작하는 게 2.0에서 2점 중반 정도에서 보통 스타트를 해요. 학생들이 대부분 많이 들어오는 게. 그리고 보통 제일 많이 들어오는 게 한 4.5등급 정도까지 많이 들어오거든요. 물론 5점대 등급 있어요. 없지 않아요. 없지 않은데 학생 숫자가 많은 범위를 보면 한 2.5에서 4.5등급 사이가 보통 많아요.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2등급 차이입니다. 잘 받은 쪽이랑 못 받은 쪽이랑. 2등급에서 0.6점 차이 나요. 이 정도의 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항목에는 들어가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의미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계속 이런 거예요. 대신 의미 없습니다. 그래서 논술에 집중할 거라면 이제 중간고사, 기말고사 할 시간에 수능 공부해야 돼요. 약한 수능 과목 혹은 내가 전략적으로 선택해서 키워야 될 과목 그거 집중해야 돼요. 내신 대비한다고 한 달씩 잡아먹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다음에 요게 이제 출제형 난이도인데 요것도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각 학교별로 대충 어떤 유형의 문제를 내는가 14페이지에 있는데요. 어머님들이 이제 그런 질문들 많이 하세요. 학교마다 유형이 많이 다르다는데 그러면 우리 아이는 그 맞는 유형만 엄청 열심히 공부하면 조금 짧은 기간에도 조금 좀 잘 대비를 할 수 있지 않느냐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물론 그 생각이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요리 대회를 나갔는데 김치찌개, 된장찌개, 뭐 탕수육, 짜장면 이렇게 만약에 만들어야 되면 근데 그 중에 뭘 만들어야 될지 몰라요. 이렇게 되면 나는 김치찌개만 열심히 한번 파볼 거야. 그래서 다른 거 나오면 어쩔 수 없고 그거는 나 떨어지는 거고 대신 김치찌개 나왔을 때는 나 합격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 논술 문제는 그 정도의 차이는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실제 논술 문제는 스타일의 차이라는 게 요거는 스팸 김치찌개고요. 요거는 돼지고기 김치찌개고요. 요거는 참치 김치찌개고요. 요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 차이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김치찌개 못 끓이면 끝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거는 유형의 차이가 있다라는 거는 부각해서 얘기를 하려면 얼마든지 부각해서 말씀을 드릴 수도 있는데 큰 틀에서 보면 어차피 고등학교 수학이에요. 그 안에서 수학 기본기가 떨어지면 문제가 어떻게 나와도 어차피 못 풉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 학원에서는 수료논술의 전 과정이 기본적으로 정규반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파이널 반보다요. 파이널은 이제 그 학교에 대한 적응력을 키우는 건데 그거는 마지막에 조금만 양념치듯이 들어가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수학 자체를 다시 훑어야 돼요. 그게 중요합니다. 저는 과거를 나왔습니다. 저는 과거를 나왔는데 제 자랑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물론 그런 의도가 전혀 없는 것도 아니고요.
저희는 2학년 때까지 계속 본고사 준비만 했어요. 카이스트 입시가 2학년 때 있으니까. 그러면 그때까지 맨날 수학 문제를 한 문제 1시간씩 걸리는 문제만 계속 풀어요. 하루 종일 문제 풀어도 문제 한 3개 풀고 막 이래요. 그런 것만 계속 합니다. 2학년 때까지 계속. 그러다가 선생님이 그럼 수능 보는 애들도 있거든요. 서울대 관련 애들은 수능 봐야 되니까. 선생님 저희 수능 공부는 어떻게? 야 수능은 나중에 3학년 10월달 돼서 넘기는 문제집 한 2번 풀어보면 돼.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실제로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학습 수준이 높고 문제를 어렵게 풀어놓으면 수능이라는 거 저희는 원래 2학년 때까지는 교육청에서 치라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정도는 치거든요. 얘네 성적도 어느 정도 되는지는 봐야 되니까 교육청이. 우리가 필요한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시험 보긴 해요. 근데 평소에 수능이라는 걸 해본 적은 없어요. 그런데 그래도 애들이 시험 치면 이제 보통 제일 1등으로 나가는 애들이 한 30분 정도 되면 나가기 시작해요. 그러고 나가기 시작하면은 왜냐면 걔는 빨리 나가서 왜냐면 이 성적은 나한테 전혀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빨리 나가서 컴퓨터실에 자리를 잡아야 돼요. 그래야 삼국지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물론 그렇다고 해서 문제를 막 짚고 나가진 않죠. 기본적인 존심이 있으니까 그렇게는 안 되는데 그러고 나가기 시작해도 전체 중에 한 절반 정도는 다 만점 나오고요. 나머지 한 절반 정도 하나 정도 틀리고요. 한 3개 정도 틀리면은 거의 학교 꼴찌예요. 성적 공부 그렇게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수능을 많이 풀어야 수능을 잘한다 이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실력을 키워놔야 돼요. 수학에 대한 개념, 실력을. 그래서 저는 거기에 조금 더 포인트를 맞추는데 어쨌든 요렇게 대충 요렇게 경향이 갈라지면 가로축, 세로축이 날라지는 게 가로가 이제 오른쪽에 있는 게 조금 더 논술적인 설명을 많이 해야 되는 논술적인 문제 그러니까 어렵다는 얘기예요. 오른쪽이 어렵고 그러니까 서술 많이 들어가고 논리 생각 많이 해야 되고 왼쪽이 조금 더 계산에 가까운 형태들이에요. 그러니까 평소에 많이 하던 계산 문제 이거 하고 세로축은 난이도예요. 난이도는 당연히 뭐 서울대 여기 제일 위에 있고요. 얘네는 뭐 계산이든 증명이든 하여튼 뭐든 하여튼 최고예요. 그리고 밑으로 이렇게 대충 이렇게 대각선으로 펼쳐집니다. 이렇게 펼쳐지면 대충 난이도 중 정도 라인에 걸쳐서 인서울의 중위권 정도까지 그러니까 경희대, 건대, 동국대 요 정도 라인까지는 대략적으로 수능 수학이 한 2등급 정도까지 추천을 합니다. 2, 3이 왔다 갔다 한다? 뭐 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2를 전혀 찍어본 적이 없고 3 밑으로만 늘 3, 4가 왔다 갔다 했다 그러면은 동국대 이상을 하기는 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거는 물론 100% 막 따라가는 건 아니에요. 수능 실력이라는 것과 논술 실력이라는 게 100% 일치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있을 수는 있는데 어쨌든 대략적으로 그 정도에서 추천을 드리고 그래도 이제 인서울권까지 봐서 한 3등급, 4등급 정도까지도 아래쪽에서는 논술을 해볼 수 있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예. 그리고 약수령 논술 이런 데들도 좀 있고요. 지금 이제 뭐 가천대라든지 삼육대라든지 이런 데들이 이제 약수령 논술을 보니까 거기까지 포함하면은 그래도 한 4등급 때까지도 해볼 만하다. 해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실력 그리고 성적 요걸로 대략적인 어떤 참고를 하시라고 넣어놓은 거고요. 요 학교들이 위치가 딱 고정돼 있는 건 아니에요. 그해 문제가 어떻게 나왔냐에 따라서 약간씩 이동을 합니다. 예. 그리고 시작하는 시기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이 오른쪽에 있는 학교들은 점점 시험을 치기가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논술적 방법론, 증명 방법론 이런 것들이 배경이 없고 계산으로만 실력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원서를 쓸 때 이 왼쪽 중심으로 원서를 쓰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논술을 길게 준비하지 않으면 아무래도 좀 제한이 되죠. 좀 그런 측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문항 예시입니다. 이거는 뭐 그냥 계산으로 쭉 가는 문제들이 있고요. 이렇게 수식 내용은 보실 필요 없어요. 내용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 아니고요. 형태만 보세요. 수식 이 수식인지 문장인지는 구분되시잖아요.
앞뒤 잘라먹고 중간에 들어가 있으면 수식이죠, 뭐. 예. 그러니까 수식 이렇게 가고 있는 거. 이런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거보다는 더 중요한 게 증명 형태의 문제죠. 얘는 말이 많습니다. 말이 겁나 많아요. 이런 것들을 설명해야 되는 문제. 특히나 포인트가 되는 것들 중에 하나는 수능에 안 나오는데 논술에만 나오는 문제들이 있어요. 고등학교 교과과정이 있는데.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자면 고등학교 교과과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능에서 안 내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증명 문제들입니다. 왜냐하면 수능에 증명이 없거든요. 좀 더 정확하게는 증명이 나올 때는 빈칸 채우기로 나옵니다. 글을 계속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빈칸 채우기로 나오는데 빈칸 채우기 문제를 가지고 증명 문제다라고 생각하고 처음부터 증명하고 있는 멍청이들은 없습니다. 어떤 학생들도 그걸 그렇게 하고 있는 멍청이는 없어요. 그거 되게 멍청한 거죠. 그거 왜 그렇게 하고 있어요? 빈칸 문제는 그 빈칸 앞뒤의 식을 비교해서 계산하는 거예요. 항상. 그렇게 하는 거고 처음부터 쭉 계산해서 해보는 경우는 없거든요. 논술에서는 그걸 요구해요. 처음부터 쓰라는 거예요. 그런 게 대표적인 게 뭐 평균값 정리, 사이값 정리, 수학적 기납법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고등학교 과정이 다 있는 것들인데 수능에서 제대로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 것들은 논술 수업에서 다 제대로 얹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사고의 도구이고 생각의 도구이고 수학적 실력을 개념적으로 키워가는 과정들이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약수령 문제는 그냥 교과 과정에 나오는 문제를 좀 짧게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 두 개가 문제가 아니고요. 위에만 문제고 밑에는 해설이에요. 그러니까 해설이 세 줄밖에 안 돼요. 네 줄밖에. 이런 짧은 문제 대신 개수가 좀 많죠. 그러니까 수능 3점짜리 정도에 해당하는 약수령 뭐 이런 문제들도 있다. 심지어 이건 두 줄밖에 안 돼요. 문제가. 뭐 이런 문제들도 있고 요거는 이제 성적대가 이제 요 영역대에 맞춰지면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제 일반 논술을 준비하게 되면 약수령까지는 자연스럽게 같이 준비가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요거는 마지막에 이제 조금 적응력 문제 요런 정도. 얘네는 수능처럼 유형화가 돼 있어요. 유형화가 어느 정도 돼요. 그래서 좀 자주 나오는 문제들이 있어요. 예. 대표적으로 이 문제예요. x-1분 fx-f 리미트. 이건 맨날 적어요. 어느 학교를 가리지 않고 다 나와요 계속. 뭐 이런 거. 그런 것들은 나중에 적응만 좀 하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주요 과제들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인데 수학 실력 키워야 되고요. 논술 해결력 당연히 중요하고요. 논술 문제에 대한 해결력 필요하고 그다음 답안 작성해야죠. 해야 되는데 이 중에 이제 중요도 순서로 보면 높이 차이가 좀 있는데요. 논술 해결력이 제일 중요하고 그다음 수학 실력, 답안 작성법 이렇게 제가 높이를 조금 다르게 줬어요. 물론 실제로 제일 중요한 건 수학 실력입니다. 원래 당연히 수학 실력인데 논술 수업이니까요. 수학 실력 키우는 걸 논술 수업에서만 하는 거 아니니까. 그래서 제가 두 번째로 둔 거고요. 첫 번째 당연히 논술 해결력이죠. 근데 사실 제가 시간이 지나고 날이 갈수록 이 수학 실력 파트에 더 힘을 좀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중하위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2등급을 본 적이 있는 친구들. 그러니까 일상적인 2등급이 아니고 2, 3을 왔다 갔다 하면서 2등급을 본 적이 있다. 여기서부터 해가지고 한 4등급 정도 때까지 이렇게 중하위에 몰려있는 학생들의 수학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은 문제를 풀어요. 익숙한 문제는 쉽다고 생각하면서 풀어요. 근데 조금 바꿔놓으면 못 풀어요. 그리고 비슷하게 생겼는데 질문 포인트가 좀 달라서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야 되는 문제 못 풀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풀이 방식 기준으로 암기를 하는데 왜 그런지 모르고 그냥 암기만 해요. 그래서 어디서 많이 봤던 것 같은데 싶으면은 봤던 것 같은 식을 써놓고 거기에 적용이 안 되면 그때부터 고민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지? 물론 아무리 고민해도 답 안 나와요. 풀어볼 수 없어요. 왜냐면 생각으로 거기까지 간 게 아니거든요. 그게 과학과 수학의 차이죠. 생명과학. 지문을 읽는데 1번, 2번, 2번이 막혔어요. 2번이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한 30분쯤 생각하면 이게 맞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이거는 지식의 영역이고 암기 영역이기 때문에 암기가 안 돼 있으면 아무리 고민해도 나올 수 있는 게 없어요. 데이터베이스가 없으면 끝난 거예요. 근데 학생들이 수학을 그렇게 공부해요. 데이터베이스에 없으면 끝나는 방식으로 공부를 하고 문제 풀으라는 시간은 줬으니까 그 사이에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설명을 못해요. 알고 있는 것도 설명 못하고 알고 있는 것도 그냥 암기만 해요. 그러니까 기본기가 되게 약해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상담하러 오셔가지고 저한테 뭐라 그러시냐면은 아, 우리 애가 기본기가 약해가지고 문제가 조금만 응용이 되고 변형이 돼도 약간 문제를 손을 못 댄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정말 정확한 평가세요. 평가 자체는 정말 정확한 평가입니다. 아, 기본기가 약해서. 응용됐을 때 응용 문제를 못 푸는구나. 맞아요. 제가 봐도 그런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기본기를 채워야죠. 그러면 기본기는 어딨나요? 뭘 하면 되나요? 이게 문제잖아요. 도대체 기본을 채우려면 뭘 해야 되냐? 그러면은 고3이 되었는데 이미 과정은 다 지나갔는데 이제 여기서부터 기본이 부족하다 그러면 2학년 때 갈까? 아니면 1학년 때로 가야 되나? 아니면 뭐 중2 때가 중요하다고 하니까 중2 때까지로 다시 내려가야 되나? 그러면 지금 과정의 기본기는 전 과정인가? 아니에요. 물론 어느 정도까지는 갈 수 있죠. 부분적으로 어느 정도까지는 갈 수 있는데 앞에가 안 돼 있으면 뒤가 잘 못 따라가는 부분 분명히 있는데 기본기는 그 책 안에 있어요. 그 책 안에. 그런데 문제는 자, 학생이 수학 공부를 하면서 기본기를 잘 다지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야 된다는 걸 누구나 다 알아요. 모두가 그렇게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래서 어떻게 아이를 공부시키셨나요? 여태까지. 그래서 애들한테 이제 수학해야 되고 뭐 직접 가르치실 수 있었으면은 뭐 직접 가르쳤겠지만 대부분 일단 학원을 보내니까 그러면은 1학년 때 뭐 고등학교 1학년 때 고1 과정은 여기 뭐 이 과정이야 뭐 수상 수학 뭐 이거 하는 거 갔어. 그러면 처음에는 처음 배우는 거니까 선행하는 거니까 그러면 일단 보내요. 그러면은 점수가 100점 만점에 60점 나오고 70점 나오고 그래도 그래 지금은 기본이니까 어차피 그 다음에 두 번째 바퀴 세 번째 바퀴 또 돌 거니까 또 돌면서 점점 채워가면 될 거야. 그러면서 일단 보내요. 그리고 조금 더 쉬운 문제 풀고 이게 개념을 다지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런데 학원은 가기 전에요. 어머님들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공부하셨던 거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수학 공부 제일 먼저 뭐부터 시작하나요? 2차 함수가 있다. 2차 방정식이 있다. 그러면은 근위를 어떻게 찾느냐? 근해 공식이라는 게 있다. 근해 공식을 어떻게 유도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담임 선생님들이 막 설명을 해주시죠. 이거 해야 돼, 해야 돼, 해야 돼. 수학은 기본 증명부터 시작해야 돼. 개념이 잘 잡혀 있어야 그 다음을 나갈 수 있어. 해요.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이렇게 질문을 드리면 심리전을 하시려고 하시죠? 뭐야, 맞다는 거야, 틀리다는 얘기야. 뭐야, 맞는 것 같은데 저렇게 물으니까 또 아닌가? 맞아요. 그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수학의 본질은 어머님들이 어렸을 때 공부를 하실 때나 지금이나 전혀 달라지지 않았어요. 유클리드가 기하학을 이야기를 하고 있던 몇천 년 전부터 지금까지 전혀 달라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언젠가부터 요즘 수학은 옛날 수학이랑 달라라는 이야기를 해요. 왜 다른데요? 요즘 시험이 예전 시험이랑 다른 부분은 있어요. 20년 전의 수능 시험과 지금의 수능 시험은 다릅니다. 그건 완전 다른 시험이에요. 그런데 20년 전의 수학과 지금의 수학이 다를까요? 그렇지 않아요. 기본적인 수학 개념이 잘 돼 있으면 20년 전의 수능 문제를 풀건 지금의 수능 문제를 풀건 논술 문제를 풀건 어차피 다 잘해야 돼요. 그게 원론적인 이야기인데 실제로는 안 그렇죠. 실제로는 안 그래요. 많은 경우에 학생들이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별로 많지 않아요. 빨리 빠른 속도로 일단 진도를 해 나가야 돼요. 그리고 진도를 빨리 해 나가고 그다음 두 번째 바퀴를 돌려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면 첫 번째 바퀴를 돌면서 뭔가 조금 알 것 같아요. 그리고 넘어가서 두 번째 바퀴를 돌잖아요. 그러면은 뭔가 봤던 것 같아요. 집중력이 훅 떨어집니다. 아마 좀 어려운 문제다 싶으면은 이거는 좀 볼만하네. 그리고 방법을 외워요. 그리고 또 넘어가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기억력에 의존을 하면 과정이 지나가고 나서 지난 과정의 문제를 풀 때 다시 틀립니다. 지금 애들한테 중2 때, 중3 때 했던 기본적인 문제 놓고 던져주고 풀라 그러잖아요. 못 푸는 애들 굉장히 많습니다. 수학은 그렇게 가면 안 돼요. 수학은 그렇게 가면 안 돼요. 물론 수학은 암기 과목이다라는 이야기 저는 일정 정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그런데 제가 학생들한테 늘 강조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암기는 하는 것이 아니고 되는 것이다. 수학 문제는 암기하는 게 아니에요. 암기돼야 되는 거예요. 문제를 풀다 보니까 이 문제가 기억이 남아야 되는 거지. 이거를 암기해야지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자, 한 가지 내용이 있어요. 그러면 공식 증명부터 시작해가지고 차근차근 가야 된다는 거 누구나 다 알아요. 누구나 다 아는데 실제로 그렇게 가고 있는지를 확인해 본 적은 없어요. 그러면 학생들을 가르치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일단 성과를 내야 돼요. 그래서 중간고사 성적을 잘 맞아야 돼요. 기말고사 성적을 잘 맞아야 돼요. 안 그러면 얘가 다른 학원으로 옮기니까. 그러면 시험 스킬만 자꾸 가르치게 돼요. 너네 학교는 이런 문제 많이 나오니까 이 문제 외워. 라는 말은 안 하지만 외우라는 말은 안 하지만 실질적으로 암기를 시키고 있어요. 그래야 점수가 잘 나오거든요. 이렇게 갔을 때에 베스트가 나오는 한계 라인이 딱 3등급입니다. 수능사학 기준으로요. 물론 학생의 기본 재능이 잘 있는데 그냥 방법만 그렇게 가는 경우에는 자기도 머리를 굴리면서 2, 3등급 왔다 갔다 해요. 거기가 한계예요. 더 이상은 못 갑니다. 그래서 제가 수업 때 늘 하는 게 애들한테 기본 공식 증명부터 시작합니다. 굉장히 지루한 과정이에요. 애들 뭔가 공식 증명하고 있잖아요. 벌써 졸기 시작해요. 그냥 그걸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또 많이 수업 시간에 매우 강조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자, fx 미분은 f 프라임 x야. 정의가 뭐야? 물어요. 미분의 정의가 뭐야? 물어보면 분명히 어디서 들었거든요. 학교에서 배웠어요. 아무도 대답을 못해요. 산술기압 평균 네모 조건 A와 B가 같을 때는 네모 조건이라고 네모칸 두 개 딱 배우면 이건 뭐야? 라고 물으면 아무도 몰라요. 산술기압 평균의 A와 B가 같을 때는 등호 조건입니다. 근데 그 등호라는 말을 못해도 최소한 그 말이 써있는 교과서부터 시작해서 참고서, 문제집 못해도 10번씩은 봤을 겁니다. 분명히. 몇 번은 분명히 봤거든요. 아무도 기억하지 않아요. 그걸. 도대체 문제를 왜 푸냐는 거죠. 왜? 문제를 왜 풀어야 되는 목적의식은 문제를 잘 풀기 위해서예요. 근데 교과서를 만드는 사람의 의도는 그게 아니거든요. 문제를 넣어놓은 이유는 그 문제를 풀면서 내용을 이해하라는 건데 문제를 풀면서 문제 풀기에만 매몰돼 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가 계속 기본기로 계속 돌아갑니다. 이게 하다 보니까 점점 계속 더 돌아가요. 그러니까 분량이 수업 시간에 차지하는 부분이 점점 더 늘어납니다. 뭘 물어볼 때마다 애들이 다 몰라요. 그래서 어느 순간 내가 이게 지금 학교에서 애들 처음 가르치는 선생님인지 지금 입시학원에서 지금 최종 스킬 가르쳐야 되는 사람인지 헷갈릴 때도 있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스킬 이런 부분 논술 스킬을 전혀 안 하는 건 당연히 아니고요. 저는 원래 그거 하는 사람인데 그래서 뭐 기계적으로 암기시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수학적 기납법 수학적 기납법 풀어라 했지. 그러면 수학적 기납법 자 답안 첨부를 뭐부터 써야 돼? 그럼 자 n의 1대로 시작해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가는 부분 분명히 많죠. 대부분 그렇게 많은 경우 그렇게 수업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거 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기본 증명들. 모든 증명을 다 할 수는 없고요. 시간 관계상. 근데 중요한 부분들을 증명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애들이 조금 싫어해도 그거 하고 갑니다. 근데 그나마 이걸 좀 덜 졸리게 덜 힘들게 하려면 자 네가 지금 정의에서 요런 거거든. 정의 요렇게 배웠지. 요게 문제로는 요렇게 간다. 요렇게 간다를 계속 얘기를 해주면 그나마 좀 덜 졸아요. 그래도 이건 배워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 요즘 계속 그거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중하위권. 그래서 사실은 중하위권 학생들이 되게 힘들어요. 가르치기가. 저도 상위권 학생들 가르치면 정말 편하고 좋은데 아무도 선생님들이 그 학생들을 좀 잘 안 하세요.
힘드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꾸 제가 하게 되네요. 네. 그래서 수학 실력이 실제로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 제 수업의 포인트는 그 기본 실력 키우는 것 쪽에 사실 많이 포커싱이 맞춰집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수능에서 배우는 스킬들 중에서도 이제 수능에서는 그렇게 풀어도 별 문제는 안 되지만 논술 답안에서 그렇게 쓰면 안 되는 것들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원래는 잘못된 방식인데 예외적인 부분으로만 문제를 수능에서 계속 그렇게 주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거는 그런 테크닉들을 익히면 되는데 원래는 그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건 논술 답안에서 그렇게 쓰면 안 돼요. 그런 것들도 이제 다 오류를 잡아가면서 하는 거죠. FM대로 좀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수학 기본기 여기 보면 제가 이제 한 단어를 잘라왔는데요. 잘라왔는데 보시면은 안 보이시죠? 예. 그냥 뭐냐면은 y는 x의 n승인데 미분하면 y 프라임은 nx의 n-1승이다. 이거 증명하라는 거거든요. 물론 이 미분 공식을 모르는 학생들은 당연히 없어요. 이걸 모르고 지금 고3에서 입시를 하고 있다 그러면 안 되죠. 이거 당연히 기본적인 미분 처음에 나오는 기본 공식인데 이거 증명해라, 유도해라 그러면 아무도 못 한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걸 할 수 있어야 이 유도 과정에서 인수분해에 대한 개념과 극한에 대한 개념과 이런 것들이 다 짬뽕돼 가지고 그게 각각 문제로 펼쳐지는 부분들이 다 있는데 그걸 싸그리 무시하고 식만 암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복해서 암기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지는 거죠. 그리고 그들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저는 기본 과정에서 이런 거 증명, 과정을 보이시오, 증명하시오 이런 것도 하고요. 물론 그 다음에는 이제 일반적인 문제도 풀고요. 예. 이런 것들 좀 많이 넣어놓습니다. 그래서 이제 논술 문제 풀어야 되고 이제 문제 해설 듣고 그 다음에 이제 기본기 정리하고 이제 논술 문제 유형에 대해서 이제 풀이법도 정리를 하고 이렇게 이제 정리가 쭉 되는 거죠. 예. 이런 식으로 수업을 가고요. 그다음에 이제 첨삭, 첨삭 논술 수업을 왔으면 이제 첨삭해야죠. 그래서 서면 첨삭은 여름 이후로 이제 많이 하게 되고요. 서면 첨삭은 제출하고 제가 첨삭해서 나눠주는 거. 요거는 여름 이후로 가고 봄 과정까지는 전부 대면 첨삭을 기준으로 합니다. 학생들 써온 답을. 그리고 저는 또 첨삭에 대한 욕심이 좀 많아서 수업 시간에 한 문제를 다 써오라 그럽니다. 보통 원래는 기준이 이제 보통 수업 시간에 한 3문제 정도를 하면 한 문제 정도 첨삭하는 것이 보통이에요. 대부분 논 선생님들이 다 그런 식으로 첨삭하시는데 저는 그냥 다 써오라 그럽니다. 다 써오라 그러면은 그거 가지고 첨삭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대면 첨삭, 지금은 대면 첨삭하고 그 다음에 서면 첨삭. 그러니까 첨삭은 아까 제가 중요도에서 논술 답안 쓰기는 제일 밑에 있었는데 이게 문학적 창작력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글을 잘 쓴다고 해서 점수가 더 높은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필요한 내용이 빠지지 않고 들어가 있으면 돼요. 그래서 논술 답안은 한 짧게는 4주, 길게는 한 8주 정도 되면 자신이 쓸 수 있는 답안의 모양새가 어느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기본 틀은 수학 문제집 답지 형식이거든요. 수학 문제집 답지처럼 쓰는 것은 한 2달 정도면 얼추 모양새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여름 이후로는 대면 첨삭하면서 일일이 막 고쳐야 될 필요까지는 없어요. 이 문제 포인트는 이거다라는 걸 문제를 못 풀어서 그렇지 답안 자체는 어느 정도 모양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뒤로는 이제 서면 첨삭 중심으로 가고요. 사실 여기서부터 중요한데요. 시간이 좀 많이 되긴 했네요. 얘기하다 보니까 좀 길어졌는데 뭐 조금 더 길게 하겠습니다. 사실은 학생 관리가 중요하거든요. 특히나 이제 중하위권 학생들일 것으로 실력이 어디가 펑크가 났느냐 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학생들이 지금 멘탈적으로 무너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자신감이 없어요. 그러니까 뭘 해도 자기는 잘 안 될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뭐 성공해본 기억이 별로 없거든요. 실제로 뭘 나쁘지 않게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못한다고 생각해요. 심플하게 3등급이 그렇습니다. 3등급. 3등급 몇 %예요, 상위? 그래도 대충 5분의 1 안에 들어가는 성적이에요. 그럼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잘하는 거 아니에요? 5명 중에 하나인데? 반에서 3, 4등 하는 겁니다. 요즘 학생들 한 반에 20명 되잖아요. 반에 3, 4등 하는 거거든요. 근데 어머님들이 오시면 3, 3, 3 우리가 너무 못해가지고 이 상담을 와도 되는지 참 죄송합니다. 이러고 들어오세요. 3, 3, 3 찍고 있으면.
그걸 학생들이 모르나요? 당연히 알죠. 그리고 본인도 그게 못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잘한다고 생각하면서 성취해본 경험이 없어요. 그러니까 뭘 해도 못한다고 생각하고요. 자신감이 굉장히 떨어져 있습니다. 시작조차 뭔가를 잘 못해요. 시작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시작해서 실패했을 때 데미지가 훨씬 더 크다는 거 느낌이 오기 때문에. 그래서 얘들은 멘탈 계속 뭐 할 수 있어. 지금 잘 하고 있는 거야. 이거 계속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잘못하고 있는 걸 칭찬할 수는 없죠. 잘하고 있는 걸 칭찬하는 거긴 합니다만. 예, 어쨌든 그래서 이제 주요 모의고사 나왔을 때 이제 성적 나오면 기본적으로 주력 과목 선택도 해야 되고요. 예, 수능이라고 해서 5과목 다 갖고 가야 되는 거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간 기말고사 휴관 기간 동안에는 학부모님이랑 다시 상담을 합니다. 3월 모의고사 치고 학생 상담하고 중간고사 4월달 볼 때 그걸 가지고 다시 학부모님이랑 상담을 해요. 그래서 얘랑 이런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집중하는 과목을 이걸 집중하기로 했다라는 걸 어머님한테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이게 또 학생들이 특히 이제 조금 시크한 또 남학생들의 경우에 또 그런 경우들이 많은데 이거 뭘 얘기를 하면 말을 안 해요. 그래가지고 어머님들이 엄청 답답해 하시거든요. 그러다가 엄마가 뭐라고 하면 짜증을 내요. 화를 내고. 그놈의 사춘기는 끝이 안 나요. 고3인데 사춘기가 끝이 안 나요. 심지어 대학 가도 사춘기인 것 같아요. 그런 일들이 오요. 근데 그게 유독 엄마한테만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어머님들이 굉장히 답답해 하시는 경우들이 많으셔서 그래서 어떤 이야기를 했다는 걸 공유는 좀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어머님께서 학생한테 뭔가 이야기를 하시고 싶은 부분이 있으실 때는 어쨌든 직접 얘기하면 귀뚱으로도 안 듣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얘기라도 선생님이 얘기를 하면 듣는 척이라도 해요. 그래서 이제 조금 제가 전달할 수 있는 참고. 물론 그 과정에서 1차 한번 걸러지기도 하죠. 어머님이 잘못 알고 계신 게 있는 경우에는 그거는 지금은 그렇게 썩 중요한 부분이 아닙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도 하고. 물론 학생하고 이제 뭐 좀 이렇게 맞춰서 전달을 하기도 하고. 예, 그런 버퍼 기능은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매회 진도 문자를 보내드리는데요. 이 진도 문자는 너무 신경 쓰실 필요 없습니다. 진도 보시고 자 이번 주에는 수학적 기납법이라는 아주 중요한 단어를 했습니다. 이게 사실 신경 하나도 안 쓰실 거거든요. 그거 보셔서 뭐 하시게요? 사실 별로 딱히 쓸 일은 없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제가 매주 보내드립니다. 그게 뭐냐면은 소통 창구 역할을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뭔가 하실 얘기들이 있으실 때 채널이 하나 열려 있으면 그냥 선생님 뭐 지금 시간 어떠세요? 통화 괜찮으신가요? 뭐 이렇게 하나 얘기 보내기 좀 편하시라고. 아니면은 학원으로 전화해서 저희 담임 선생님 이거 담당 선생님이 계시는데 뭐 전화번호가 어떻게 돼요? 그러면 또 전화번호를 또 개인정보를 알려드릴 수가 없고 어쩌고 선생님한테 말씀드릴게요.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러고 돌아다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채널의 역할을 하는 용도로 뭐 제가 매주 문자를 보내드립니다. 카톡 개인톡으로 드려요. 상담은 언제든지 가능하고요. 그래서 이제 시간이 많이 됐으니까 조금 빠른 속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학생한테 맞춤형으로 상담이 필요해요. 이게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런 겁니다. 지금 원서는 나중에 이야기지만 제가 미리 그냥 넣어놓은 거고요. 원서 상담할 때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 당연히 다 제가 원서 상담합니다. 그리고 이제 내신에 집중할 거냐 수능에 집중할 거냐 이거 이미 본인이 다 잘 알아요. 내가 내신 해야 될 텐지 안 해야 될 텐지. 이거 뭐 자세하게 말씀드릴 것까지는 아니고요. 더 중요한 건 이겁니다. 수능 전략 과목. 5과목을 다 갖고 가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1개 과목 혹은 2개 과목을 전략적으로 버리면서 가야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선택을 해야 돼요. 근데 똑같은 얘기인데요. 5개 과목 중에 2개 버리자라고 말씀드리면 거부감이 확 생겨요. 2개 버려도 돼요? 정신 넘어가면 어떡해요? 이러거든요. 똑같은 얘기를 5개 중에 3개를 먼저 집중합시다. 라고 하면 그래요. 뭔가 선택과 집중을 하면 뭔가 좋은 것 같아요. 똑같은 얘기잖아요. 그거거든요. 3개 정도 이렇게 전략 과목으로 집중해야 될 과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수능 최저를 맞추는 게 일단 중요한 부분이 생기고 그다음에 학생의 성향에 맞춰서 더 잘할 수 있는 과목들, 성적을 더 올릴 수 있는 과목을 선정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철저히 개인의 맞춤으로 가야 됩니다. 즉 성향이 반영돼야 돼요. 학생의 성향. 자, 탐구 선택 과목에서 물리 선택하는 게 유리해요? 지학 선택하는 게 유리해요? 지구과학. 그런가요? 왜요? 인원이 많으니까. 근데 얘는 지구과학은 죽었다 깨도 싫어하고 물리 좋아하는 애인데 지구과학 시키실 건가요?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이야기로 돌아가는 것과 이 아이가 실제로 직종해야 되는 것은 다를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리고 실제로 다른 경우들이 많아요.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자세하게 살펴봐야 됩니다. 학생의 성향이 고려되어서 얘가 머리 중심으로 공부를 하는지, 얘가 엉덩이 중심으로 공부를 하는지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얘가 암기 쪽에 조금 더 포인팅이 있는지, 사고력 쪽에 조금 더 포인팅이 있는지를 굉장히 많이 고려해야 돼요. 예. 그래서 그런 걸 맞춰서 상담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목별 학습법도 필요하면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이제 요거 올해 이제 수능에서 42444 나왔던 친구가 내신이 거의 4.98 거의 5였는데 인하대 건축 합격을 했거든요. 이 정도면 상당히 성공한 케이스죠. 이런 친구도 있고. 그다음에 뭐 내신 요 친구는 3.1, 3.2 이런 정도였는데 이 친구는 원래 간호를 하고 싶었는데 너 간호 아니면 안 되니? 그랬더니 뭐 간호가였으면 좋겠지만 환경이나 소프트웨어도 괜찮아요. 뭐 이게 요거는 그러니까 제가 물어봐 환경이나 이번 쪽은 어때? 그러니까 환경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소프트웨어 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환경이랑 소프트웨어는 엄청 큰 차이가 있는데 심지어 소프트웨어가 가는 거 더 높은데 그랬는데 이 친구가 이제 최종 수능에 232, 43 찍었는데 이 정도면 사실 나쁘지 않은 성적인데 지망이 간호라 보니까 간호에 대한 성적으로 사실 썩 좋은 성적은 아니거든요. 근데 어쨌든 논술로 성신여대 간호를 갔어요. 근데 이제 간호로만 다 쓴 건 아니고 그래서 이제 세종대는 인공지능을 썼습니다. 컴퓨터 저기를 하면서 그래서 세종대는 제가 전략적으로 조금 꼭 쓰라고 얘기를 하긴 했었어요. 세종대는 최저만 맞추면 가능성이 꽤 높아지는 상황이었거든요. 네, 최저가 나올 수 있는 친구였어서 이런 것들은 원서 상담할 때 당연히 전략적으로 선택을 합니다. 원서 제가 거의 한 17년째 고3만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원서를 쓸 때 여러 가지 고려점과 스킬 이런 것들은 굉장히 나름 전략들이 많거든요. 6장 원서 쓰는데 논술 전형 시험을 동일한 날 같은 시간대에 원서를 2장을 넣는 거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친 거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가능한 전략이에요. 상황에 따라서요. 그 학생이 어떤 성적 분포를 가지고 어떤 정도 점수가 나올 걸로 예상되느냐에 따라서 동일 시간대에 2개 학교 동시에 원서 씁니다. 별별 스킬들이 다 있어요. 어머님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다양한 세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얘는 어떤 걸로 뭘 갔대 어떤 걸로 뭘 갔대 그러면 와갖고 선생님 저희 지금이라도 이거 해야 되나요? 이거 해야 되나요? 고민 엄청 되시잖아요. 그냥 물어보세요. 이런 이야기 있던데 이건 어떤 건가요? 그러면 그게 왜 그런지 어떤 식으로 했을 때는 의미가 있고 얘한테 맞는지 안 맞는지 설명을 드릴 테니까. 그러니까 사람이란 게 항상 마지막에 나한테 들어온 정보가 제일 중요한 정보라는 착각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게 입시판에 없는 얘기인 경우들은 없어요. 대부분 없습니다. 저도 처음 들어본 이야기인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안정적일 수 있는 전략으로 보통은 말씀을 드리고 특별한 경우에 한두 가지 노려서 넣는 경우들은 나옵니다. 그냥 물어보시면 돼요. 이런 거 있던데 어떤 거냐고. 이 친구는 사실 올해 케이스는 아니고 작년 케이스인데 이 친구는 6월 달에 6월 성적이 국어, 수학, 영어가 544였어요. 국수형이 544인데 탐구가 화학이 2고 지학이 6이었어요. 544, 26이었어요. 화학만 2고 지학은 6이었고. 그러면 이 상황이면 어떤 과목을 열심히 하고 싶으시세요? 어떤 과목을 좀 시키고 싶으세요? 그래도 이과인데 수학을 해야 되지 않나? 뭐 이런 생각도 있고.
혹은 정시에서 국어 표준 점수가 중요하다던데 그러면 국어를 좀 해야 되지 않나? 뭐 이런 생각도 있고 탐구가 하나는 인데 하나는 더 둘이 평균 되면은 떨어질 텐데 하나를 좀 더 올려야 되지 않나? 뭐 이런 생각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의미들을 많이 부여할 수 있어요. 많이 부여할 수 있는데 이 친구한테 강조했던 것은 물론 이과니까 우리는 논술 계속 해갈 거니까 당연히 수학은 열심히 해야 되고 경우에 따라서 수학을 버리고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흔한 경우는 아니지만 그런 경우도 없진 않아요. 그것도 상황 봐가면서 판단해야 됩니다. 고3인데 이과인데 수학 버리고 가는 경우 없지 않아요. 있습니다. 네, 전략적으로 버리고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한테 제가 이 친구가 어떤 과목 공부하고 있냐라고 했을 때 여기 지학을 조금 더 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은 성적이 고르게 낮게 있는 상황에서 하나가 이렇게 올라가 있으면은 이 올라간 건 이제 됐으니까 낮은 거를 좀 끌어올리려고 하는 생각이 강해져요. 어머님들도 그렇고 학생들도 그렇고 절대 그렇게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화학 무조건 들고 가야 돼요. 시간 줄이면 안 돼요. 이 친구가 최종적으로 수능 54437 맞았어요. 54437 맞았는데 성신여대 붙었거든요. 성신여대 최저는 2개 7입니다. 화학 3 없으면 최저 못 맞춰요. 제가 화학을 집중해서 해야 된다고 엄청 강조했거든요. 실제로도 했어요. 그래서 나온 게 3등급이에요. 그래서 나온 게. 탐구 생각보다 안 오릅니다. 탐구는 뒤로 갈수록 계속 부담이 돼요. 탐구를 하기만 하면 1등급 찍고 있는 애들이 아직도 시작 안 한 애들이 많아요. 어떤 애들이 그럴까요? 영재고 준비했던 애들. 이런 애들 탐구 안 하거든요. 2학년 때까지 탐구 안 해도 1등급 계속 나와요. 근데 이제 3학년 때쯤 되면 이제 갑자기 3을 찍거든요. 알람이 탁 켜져요. 그럼 그때부터 좀 파요. 그럼 걔들은 당연히 1등급 나와요, 그냥. 그런 애들이 아직도 지금도 3, 4 나오는 애들이 많아요. 게다가 재수생들 눌러대죠. 탐구 생각보다 잘 안 오릅니다. 만만치 않아요. 그런 거 고려하셔야 돼요. 근데 이제 다 판단하시기 그것도 과목 편차가 또 있거든요. 그게 물리냐 화학이냐 생명이냐 또 좀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건 상담할 때 이제 전략 과목으로 설정을 해야 되는 거죠. 네, 이 친구는 23353 찍었는데 내신이 3.7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내신으로 뭘 할 수가 없었는데 그래서 수능으로 좀 많이 집중을 했던 케이스였어요. 많이는 아니지만 좀 집중을 했던 케이스고 결국은 과기대 붙었는데 이 케이스는 뭐 엄청 성공 사례라기보다는 뭐 요 정도 갔다. 네, 나쁘지 않게 갔다. 뭐 이 정도 이제 나온다는 거죠. 뭐 조금 성공 사례 중에는 뭐 543 44인데 광운대 간 친구 이런 친구도 있고요. 32444였는데 경희대 간 친구도 있고요. 논술 전형에서 그나마 이제 소위 대박 케이스라는 게 그래도 좀 나옵니다. 왜냐면 다른 데선 대박이 아예 안 나오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물론 실패한 경우도 많죠. 없지 않습니다. 논술 한다고 다 성공하는 건 당연히 아니죠. 그렇지만 그나마 이제 기회를 가져볼 수 있는 거. 왜 논술이다. 그리고 빨리 시작할 필요가 있어요. 이런 성과를 내는 친구들이 기본적으로 늦어도 지금쯤 시작한 애들이. 그러니까 여름 이후로 시작하면은 결국 모든 입시는 기본적으로 상대평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애가 과정이 끝났냐 안 끝났냐 지금 논술을 할 수 있냐 없냐 우리 애가 잘할 수 있을까 없을까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우리 애랑 비슷한 성적을 갖고 있는 애들이 했냐 안 했냐예요. 그게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지금 뭐 확통 기하 어떡하냐 뭐 이거 뭐 안 했는데 그러면 물론 합니다. 수업 때 해요. 하는데 또 반대로 그러면 요 성적에서 이 학교 노린 애들 중에 확통 기하 잘하는 애들 누가 있어요? 그럼 거기서 확통 기하까지 잘했으면 서울대를 가야죠. 어차피 없어요. 거기에 맞춰서 상대적인 변별을 내는 겁니다. 거기에 맞는 정도의 분량으로 수업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신규반이 이제 제가 토요일 날 이제 들어가 있는데요. 여기 지금 총 회차는 14회차 정도로 되어 있는데 제가 원래 본 과정에서 총 회차가 대략 한 20
회에서 22회 뭐 이 정도 보통 됩니다. 근데 지금 스타트가 조금 늦잖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조금 덜 중요한 단어를 조금 빼고 더 중요한 꼭 필요한 단어들 중심으로 조금 요약 압축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봄 과정 일단 진행이 되고 여름 이후로 넘어가게 되면 다른 반이랑 이제 동일하게 진행이 됩니다. 예, 전체적인 근데 요 커리큘럼은 뭐 앞쪽에서는 이제 논술 증명에 대한 이런 부분들 논술 기본기에 대한 이야기가 좀 더 많이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좀 미분 파트들이 좀 많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적분 파트들 그다음에 이제 확통도 하나 들어가 있고 기하도 하나 들어가 있고 요 정도 들어가 있고 여름 과정에서 또 확통 기하는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본 부분에서 좀 중요한 그러니까 확통 기하에서 나올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 정리는 다 합니다. 그런 커리큘럼으로 되어 있고요.